우리는 챈마가 아기들을 죽이거나 이란이 자국민 3만 명을 죽인 것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헤즈볼라가 동성애자나 여성 권리를 싫어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치들은 오직 하나의 가치, 즉 약자의 가치, 억압받는 자의 가치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이 알트만 판사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연방판사로 2019년에 36세의 나이로 임명되어 미국에서 가장 젊은 연방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간, 재판대에 선 이스라엘, 역사, 증거, 그리고 법을 살펴보다에서 알트만 판사는 수십 년간의 법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주요 비난들을 평가합니다. 알트만 판사님,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판사님의 책을 읽고 또 판사님이 어떻게 책을 구성하셨는지 이해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은 판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설정하셨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책을 구성하셨나요? 우선 저는 이 책을 판사로서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중요하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구성한 이유는 10월 7일 이후에 저는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50개 주의 학교, 시나고그, 교회,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에 대해, 서구 문명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논쟁이 결국 이 6가지 주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서구 대학들과 서구 언론 매체에서 유대인 국가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독설과 비난 그리고 감정을 걷어내고 보면 그 각각의 주장들은 본질적으로 법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법을 깊이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판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들이 미국 전역의 법정에서 매일 적용하는 똑같은 법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 우리가 250년 동안 적용해 오면서 효과가 입증된 검증된 방법론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 6가지 주장 각각에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이 주장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법적 주장들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의 주장을 다루게 된 겁니다. 6개의 장, 6개의 주장.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아파르테헤이트 국가인가? 즉 소수민족 시민들을 차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의 주장이 제기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판결이 내려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돼. 그래서 제목이 재판대에 선 이스라엘인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내 질문은 항상 이거야. 언제부터 사실과 증거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지? 왜냐하면 너도 나처럼 온갖 터무니없는 비난을 듣게 되잖아. 매일 새로운 터무니없는 비난이 나와. 그리고 첫째로 그 비난들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 같지도 않고, 둘째로 이제는 아무도 그 사실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서구 문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진실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여성의 권리도 아니고 소수자의 권리도 아니게 되었을 때부터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누가 더 약한가가 되었어. 약함 자체가 가치가 된 거지. 그리고 그게 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 내러티브의 중심 가치 체계야. 우리는 무조건 그들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더 약한 쪽을 응원하지. 그리고 이건 여러 곳에서 비롯된 거야. 그렇지. 우린 인디밴드 응원하고 싶잖아. 맞지? 우리는 독립영화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식당을 선호해. 모두가 월마트를 싫어하는 건 누구나 거기서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게 본능이야.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모두가 약자를 응원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였어. 마치 야구 경기나 락밴드처럼 서구 문명의 생존에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적 현실에까지 적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한 쪽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조건 그쪽을 좋아한다고 말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아기들을 죽인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이란이 자기 국민 3만 명을 죽였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헤즈볼라가 동성애자나 여성의 권리를 싫어하고 자기 사회에서 어떤 반대 의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 이 모든 가치들은 오직 하나의 가치, 즉 약자의 가치, 억압받는 자의 가치에 종속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단 하나의 요소만 봐.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 약자는 사실이 어떻든 항상 옳고 강자는 법이 뭐라고 하든 항상 틀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문명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쓴 이유 중 하나야. 특히 내 말은 우선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법이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알다시피 그건 훨씬 더 어려워. 판사님, 우리가 형사사법, 글로벌 법원, 그러니까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실제로 법을 도구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법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들이 진정한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진실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며 또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서구 문명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미국인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누가 더 약하고 누가 더 강한가에 기반한 것이 아닌 다른 가치관, 다른 가치 체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진실과 공정함에 기반한 가치 체계입니다. 기억하세요.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모두 항상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한쪽이 더 강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실과 법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만 판단합니다. 저는 그 선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낙관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전국을 돌아다닐 때입니다. 이 책이나 이스라엘 유대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나 회당에 다니거나 자녀에게 더 나은 직업을 주고 싶어 하거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함과 강함의 가치, 이분법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이끌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온 미국의 가치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미래의 목표라는 것도요. 저도 정말 동의해요.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노력하고 성공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항상 믿어왔던 미국의 가치 체계였어요. 우리는 그것이 미국 가치 체계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항상 믿어왔죠.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알트만 판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다니시고 대학 캠퍼스에도 가시잖아요. 학생들에게 강연하러 가실 때 가장 황당하게 들었던 질문이나 말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판사님께서 가치관 언급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회들, 그 중에서도 미국만큼 좋은 예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들이 번영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가치관, 즉 학문, 봉사, 법, 정의, 그리고 능력주의의 가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가치관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가치와 번영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난 250년 동안 서구의 기본 가치관과 일치해 왔습니다. 특히 서구의 주요 대표자인 미국의 기본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성공했고 유대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도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공생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면 1903년 키시네프,
러시아의 키시네프에서 일어난 끔찍한 포그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1000년 넘게 존재했던 그 러시아는 사라졌습니다. 1938년 크리스탈 라우트 당시의 독일을 보세요. 그곳은 천년 제국이 될 예정이었죠. 7년 후 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 혐오와 반유대주의의 음모론을 믿는 사회들은 반복해서 봐왔듯이 병들고 쇠퇴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받은 모든 축복이 이 나라에서 누린 특권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 혐오를 어디에서든 언제든 발견되는 즉시 찾아내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집의 목조 구조를 썩게 하는 도덕적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터무니없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코넬 대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스카프인 캐피아를 두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래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녀는 평화를 믿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쓰는 사람들이 카페나 피자 가게에서 아이들과 여성, 가족들을 상대로 자살폭탄 테러를 믿는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글쎄요, 당신은 역사를 별로 모르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물론 모두가 웃었죠.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죠? 라고 하자 저는 역사가 제대로 된 적 있나요? 라고 답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로니아인들, 아시리아인들, 로마인들, 독일 제국, 이들은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제국들이었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린 후 모두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국가는 이란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퍼져나온 유대인 증오라는 이 바이러스가 근절되고 파괴된 후에도 오랫동안 여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점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과 법에 근거한 이러한 주장에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학 캠퍼스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냥 수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파티하고 공부하고 남자, 여자를 만나며 보내는 삶이 텐티파다와 우리가 일부 대학에서 봤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동으로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과 법에 대해 정직하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하고 실제 현장의 현실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질문들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피고인의 위치에 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함으로써 우리가 놓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요, 판사님? 이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이건 사소한 일이고 우리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그것이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미국 유대인 공동체와 더 넓게는 친미, 친서방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에서 말이죠. 이들은 당연하게도 그리고 정당하게도 일상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본질적으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서 발전하고 있던 이 근본적인 실존적 문제, 즉 근본적으로 반미, 반서방, 그리고 물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반유대적 충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적들은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안일해 있는 동안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 이런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변두리의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와 서구 언론 매체들, 그 중에서도 많은 인기 있는 언론사에서
20살, 22살의 젊은이들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때 완전히 사소한 변두리 이념으로 여겨졌던 것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데니스 로스와 빌 클린턴, 야세르 아라파트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위해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학 캠퍼스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들만의 국가를 제안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요구한다고 하던 땅의 98%에 대해 그들이 원했던 거의 모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가 들어와서 협상 상대인 데니스 로스와 만났습니다. 이 내용은 데니스 로스가 쓴 훌륭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우리가 땅의 절반에 동의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주장은 환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유대 왕국이 있었고 고대 성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유대 왕국이나 고대 성전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로스가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곧 이방에 들어올 예정이니 미국 대통령 앞에서 경솔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에 미국 대통령과 그의 주요 협상자가 이끌던 민주당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극단적이고 경솔한 입장이 우리 미래 세대의 주류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가서 고대 유대인 성전이 있었다. 고대 유대 왕국이 있었다. 예수가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명백한 고고학적 증거로 입증된 모든 사실을 말해보세요. 이제 당신은 갑자기 시오니스트나 기독교 선전 같은 것을 믿는 비주류의 환상에 빠진 이데올로그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생각이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었고 이런 주장을 하찮게 여겨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방식으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주장들을 펼치게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허수아비 논리이자 거짓 주장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은 발언이 좋은 발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햇빛이야말로 거짓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소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에서 한 일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논거가 우리 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논거들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가끔 전 세계 주류 언론의 공모를 볼 때마다 저는 왜 우리가 법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더 많이 소송을 걸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노골적으로 비방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법을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저는 그 소송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유대인 단체들이 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요. 특히 대학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장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송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단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바로 그런 점을 이 소송들이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소송들은 만약 누군가가 유대인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기숙사문에 나치 문양을 그리거나 그들에게 대변을 던지거나 물거나 침을 뱉는다면 제가 졸업한 예일대학교에서는 화난 군중이 차바드나 힐렐 하우스에 들어가려는 겉으로 봐도 유대인으로 보이는 학생들에게 냉동 생수병을 던지는 영상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1930년대 비엔나와 독일의 대학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사슬을 만드는 모습과 똑같이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발언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발언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괴롭힘이나 폭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괴롭힘에 대해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송만으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사회의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행동과 신념은 이 대학이나 저 고등학교 혹은 저 미디어 매체에서의 단발성 소송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진실을 말하고 법적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며 특히 법이 모든 측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한 가지 방식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학살 주장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집단학살의 정의에도 국제사회가 다른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던 집단학살의 정의에도 결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집단학살에 대한 다른 정의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국제 엠네스티가 그들의 보고서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 전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집단학살을 입증하기 위해 기준을 낮추고 집단학살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집단학살의 정의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죠. 다른 누가 전쟁을 하든 러시아든 이는 분명 차별입니다. 유대인 규모 그 자체이며 우리는 이를 그대로 지적해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당신이 판사로서 법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성지의 역사와 고고학에 대해 너무나도 해박하시거든요. 이런 지식을 책에서 어떻게 활용하셔서 우리가 우리 땅에서 식민 지배자라는 반식민주의 논지를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전제는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 집에 침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그 기본법 원칙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 집이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고 636년 야르무크 전투에서 아랍 무슬림들이 침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을 다스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독교 시온주의자나 유대인 시온주의자의 말을 굳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거들은 유대 국가가 1700년대와 1800년대에 세워지기 훨씬 전에 유럽과 중동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는 이 분쟁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소송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전에 사적으로 했던 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뭔가를 꾸며낼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700년대에는 시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 명백한 고고학적 증거가 비유대인 유럽과 중동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1800년대 초에도 시오니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은 여전히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명입니다. 3200년 전 기원전 1201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언급한 최초의 암석이 발견된 곳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메르네프타 석비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주의 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어서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르네프타 석비는 기원전 1205년에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셀과 아슈켈론 같은 곳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 돌은 3200년이나 되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3200년 전으로 돌아가 그 시절 모든 사람들을 살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오면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교를 실천하는 민족은 단 한 민족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 관습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땅에서 살고 그 땅을 다스리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에서 살고 통치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식민화 노력입니다. 무려 2000년에 걸쳐 이루어진 탈식민화였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어 공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언어의 역사에 관한 책도 읽고 언어의 역사에 관한 팟캐스트도 듣습니다. 이것은 저의 집착이기도 하고 저는 4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당신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둘의 아주 큰 공통점입니다.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어학 연구의 중심 원칙 중 하나는 사어, 즉 죽은 언어나 쇠퇴하고 있는 언어들, 예를 들어 당신의 고향 스페인에서 쓰이는 몇몇 언어들처럼 그런 언어들은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생률의 변화나 통합된 학교 시스템의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카탈루냐인인데 후손 중 25%만 카탈루냐어를 쓰고 나머지는 스페인어를 쓴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엔 25%에 25%만 남습니다. 이제 12.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면 그 언어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부활한 언어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수천 년 전에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가 왔다고들 하는 폴란드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브루클린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인 히브리어입니다. 있잖아요. 저는 항상 박물관에 가서 사해 두루마리를 볼 때마다 항상 약간 눈물을 흘리곤 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에서 몇몇 문장들을 보면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도 불렀던 똑같은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거나 우리를 식민 지배자라고 비난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판사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게 아주 분명해요. 그것도 전략의 중요한 일부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시다시피 그들은 유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거나 한동안은 유대인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오니스트를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도록 이런 아주 교묘한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은 반시온주의의 역사를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존스는 실제로 자세하게 글을 썼고 이 모든 내용이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반시온주의가 처음 그 개념을 만든 사람들, 즉 소련에 의해 얼마나 이해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련의 계획이고 소련의 교리이며 소련의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들은 반시온주의를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해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아랍 국가들과 학교에 소련의 교리와 이데올로기가 침투된 곳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반시온주의를 반유대주의로 배우며 자랐고 유대인들은 다르게 더 나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에서는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시온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더 이상 아랍 국가들이나 소련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시온주의 담론을 밀어붙이던 사람들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깊은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반시온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반시온주의자일 뿐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야 라고 말하죠. 보세요. 전 세계 유대인의 50%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트리신 휴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대인의 약 90%가
시온주의를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보면 반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와 같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반시온주의자는 항상 자신이 단순히 비비 네타냐냐후나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적 비평가 그 이상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비판하거나 특정 행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실험이 사악한 실수였고 그 나라가 파괴되어야 하며 그 국민들 모두가 추방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시온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느 행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불가리아인, 루마니아인, 그리스인, 터키인, 아일랜드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처럼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대 고향에서 자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악한 실수였고 파괴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사람들은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원래 반시온주의자들이 항상 이해했던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즉 반시온주의는 가장 오래된 지모, 즉 반유대주의의 20세기와 21세기적 형태라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그저 더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측면에서 저와 당신 모두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외국의 선전과 영향력 행사에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해가 갈수록 각기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점점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선전을 이용하려 했던 나라들, 대학과 싱크탱크의 영혼을 사들인 나라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이 미친 포스트 모더니즘식 워크 문화와 결합되어 아주 독성이 강한 칵테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외국 선전과 영향력에 관해서 미국이 자국민을 이런 독성 세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인의 정신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정학적 적들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미식 축구에 비유하자면 내 쪽 50야드 라인에 누가 있고 내 쪽 50야드 라인에 누가 있는지 보는 거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지정학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관계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50야드 라인 저편에 있을 때 그들은 북한을 보고 이란을 보고 물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봅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의 동맹이고 그들의 팀원들입니다. 맞죠? 그들은 50야드 라인 반대편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봅니다. 꽤 두려운 일이죠. 그래요.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과 맞서 혼자 싸운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요즘 벨기에나 네덜란드, 프랑스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벨기에 해군이나 네덜란드 공군, 아이슬란드 여단을 정말로 걱정해야 해 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알겠어요.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미국이 21세기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진정으로 의존하는 50야드 라인 쪽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에는 사람들이나 장군들, 전략가들이 늘 지난 전쟁을 다시 치른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남북전쟁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훨씬 더 정확한 새로운 머스킷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술은 그에 맞춰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50년 전 나폴레옹 시대의 전술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닌 과거의 전쟁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쟁에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미래의 전쟁을 우리와 같은 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술과 기술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뿐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인가요? 언론에서는 어느 쪽이든 간에 바로 그 두 나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독설, 가장 많은 신랄함, 가장 많은 적대감,
그리고 미국이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많은 논쟁과 클릭이 바로 그 나라들에 쏟아지고 있죠. 분명히 중국, 러시아, 이란은 미국을 이 두 중요한 동맹국에서 떼어내려는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동맹국은 단순히 전략적, 전술적으로만이 아니라 미국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쓸모없어진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전쟁,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무기들이 무엇인지 미국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이유가 있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항상 누가 이익을 얻는지 묻습니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맞죠? 살인이나 사기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살해당하면 생명보험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묻습니다. 아, 남편에게 갔네요. 꼭 남편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조사할 가치는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 두 나라를 가지게 되면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미국이 이 두 동맹국과 멀어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면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말입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칠 준비가 있으며 미래 전쟁 승리 방법을 가르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적들만이 우리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이는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특히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신뢰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동맹국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게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 미국 내 일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알트만 판사님. 미국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죠. 예일대에서 미식 축구를 하셨고 연방 판사로서 지방 법원까지 이어진 놀라운 경력을 쌓으셨죠. 법적 그리고 수사적인 전쟁까지도 싸워야 할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순진했습니다. 인정해야겠네요. 저도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행복한 자기만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7일 이후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끔찍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저에게 보여준 47분짜리 영상에서 우리가 본 그 야만성.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비난받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모습을 보는 것.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강간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그 사회가 오히려 가해자라고 불리는 모습을 보는 것. 아이들, 유아들, 아기들이 수백 명씩 깊고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 감금된 그 사회가 오히려 시민권과 인권을 침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 감정이 밀려오자 아내와 저는 사흘, 나흘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 위선, 도덕적 혼란, 도덕적 전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새벽 3시, 4시쯤 아내와 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봤을 때 그녀 눈에 드물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우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어요. 어떻게 80년이 지났는데도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지 8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혼자인 걸까? 그 순간은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지만 저는 낙관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서방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유일한 다원적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문자와 전화, 방문,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제가 계획한 이스라엘 방문에 동의함으로써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쟁, 유대인들에게 강요된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시작하지도 않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넓게는 서구 문명이 우리의 공동의 적을 물리쳤을 때
저는 세상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이런 중요한 전환점들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사들을 데려오는 훌륭한 일을 해오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데려온 몇몇 방문단을 만나뵐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던 때에 나온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이 알트만 판사님, 놀라운 업적과 훌륭한 목소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